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연필 하나, 샤프심 한 줄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섬세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연필에도 종류가 있고 샤프심에도 각기 다른 굵기와 강도가 있죠. 2B 연필은 부드럽게 생각을 풀어내는 데 어울리고 HB는 또박또박 기준을 세우는 데 알맞습니다. 0.3mm의 예리함이 필요할 때가 있는가 하면 0.7mm의 넉넉함이 요구되는 날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것이 더 낫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일 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같은 속도로 같은 굵기로 같은 자리를 향할 필요는 없죠. 빠른 판단이 필요한 자리가 있고 묵묵히 버텨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빛나야 할 무대가 있는 반면 보이지 않게 받쳐줘야 할 자리도 있죠. 내가 가장 잘 써질 수 있는 자리,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속도를 아는 것, 고민의 결과는 그것이 돼야 할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2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미리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10시까지만, 1시간만 방송을 해드립니다. 이따가 10시부터는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거든요. 해서 성공예감 오늘 1부까지만 대신에 알차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원탁의 기자들 K 함께 또 토론하시는 날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SNS에 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특히 부동산 정책으로 강력한 집값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했는데요. 과연 대통령의 말처럼 집값이 잡힐지 여러분의 생각도 같이 한번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요. 한 명이라도 인구를 더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한창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그 시범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지 아니면 제로섬 게임이 될지 이것도 같이 한번 토론해 보시죠. 경제상식 퀴즈 아직 안 나갔는데 3000님 오늘의 정답은 사이드카 아닐까요?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죠. 어제는 증시가 급락을 했었고 오늘은 코스피가 3% 이상 또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5110선 회복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2.8% 올라가고 있고요. 증시의 변동성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최근에 부동산과 함께 이것을 공개적으로 또 SNS에서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담배처럼 여기에다가 부담금을 매겨서 그 사용을 줄이고 또 지역과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그 아이디어를 내놨는데요. 달콤한 맛을 내죠.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뽑아서 정제해서 만듭니다. 해외에서는요. 이미 이게 많이 들어간 음료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나라가 있는데요. 영국은 2018년부터 멕시코는 2014년부터 이것 과세를 도입했다고 하네요. 이거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소금과는 좀 대척점에 있는 거죠. 이거 안 들어간 거를 요즘엔 다 그냥 제로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 정답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오늘 1부까지만 방송이 되는 만큼 1부 마무리할 때 정답 그리고 당첨자 알려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 변동성이 참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제 워시 쇼크를 이겨내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결자 해지인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코인, 비트코인 자산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수 1월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기준선 50을 넘었습니다.
1년 만에 경기 확장선 50을 돌파하자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지수가 올랐는데요. 다우 지수가 1.05% 비교적 많이 올랐고 나스닥이 0.56%, 대형 지수제 S&P 500 지수는 0.54% 올랐는데 이 가운데 S&P 500 지수는 전고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년 동안 침체되었던 이제 미국 제조업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지금 뭐 케빈 러시의 경우에는 과거에 했던 발언을 지금 추정해서 막 해석을 시장에서 하죠. 너무 놀란 게 있거든요. 막 앞서가요. 앞서갔거든요. 네네. 본인은 정작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시장이 좀 차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아지게 되면 금리 인하 시점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견고한 경기 펀더멘털이라는 이제 확실한 호재에 더 열광한 것으로 보이고 네. 다만 지금 보면 이제 원자재 시장은 여전히 좀 불안한데요. 금 가격이 이틀째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일 이제 10% 가까이 떨어졌던 금 가격 추가로 4% 넘게 현물 가격이 떨어졌고요. 은 가격은 뭐 30%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날도 9%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게 지금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 파생결합 상품의 경우에는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갖고 있던 사람들이 추가 증거금을 넣든가 아니면 매도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오히려 투매를 유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금 현물 가격은 뭐 4,600달러 선까지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국내 증시가 워시 쇼크로 거의 패닉셀이었죠. 오전장 때 이제 매도 서킷 브레이커까지 나왔었는데 오늘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 넘게 올라서 5,100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제가 뭐 증시 역사상 가장 많이 빠졌죠. 뭐 274포인트가 빠졌고 뭐 시가총액 유가증권 코스피 합치면 한 250조 원 넘게 증발했는데 오늘은 어쨌든 어제 하락분의 절반 이상은 지금 만회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2% 넘게 올랐습니다. 122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수급별 주체는 좀 다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사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소폭 매도세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사고 있지만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데 어제 내렸던 종목들 가운데 대부분 뭐 현대차 제외하고 대부분 상승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5에서 8% 넘게 빠졌는데 그 낙폭 대부분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5% 안팎 또 급반등을 또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자산 시장, 금융 시장 변동성이 커졌는데 특히 코인 시장, 여긴 진짜 혼돈에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해도 사실은 코인 시장은 좋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한 6% 넘게 떨어졌는데 지금 어제 비트코인 장중 달러 기준 74,000달러 선까지 떨어지니 네. 비상이 걸린 겁니다. 지금은 한 76,700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을 따져보면 이 스트레티지라는 기업이에요. 네. 이 기업이 2020년부터 매입을 꾸준히 시작했는데 평균 매입 단가가 76,000달러 선이라는 겁니다. 손실 구간이에요. 어제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이제 이 회사는 10만 달러가 웃돌 때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매입을 해왔거든요. 네. 이런 전략이 오히려 부메랑이 됐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기관 자금매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블랙록도 현물 이제 비트코인 ETF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최고 한 30%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석 달 연속 사실은 좀 자금이 빠지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신중한 연준 의장 지명 그리고 유동성이 지금 코인에서 빠져서 주식으로 좀 이전하고 있죠. 또 매수 주체까지 악화되다 보니 좀 시장 반등의 동력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지금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달러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해서 반등하고 강세로 가게 되면 가상자산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그 시장에서 레버리지 많이 쓰는 투자자 큰 손들도 막 대거 청산당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 원자재 시장 금과 은 워낙 많이 올랐다가 또 워낙 또 가파르게 떨어져서 이걸 또 주목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금은 10% 가까이, 이제 은은 30% 가까이 정말로 이제 워시 쇼크의 이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투기자금이 몰렸던 금은 지난주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7조 달러, 1경원이 네. 증발을 했습니다. 날아간 것만요. 맞습니다. 이 사실은 워시에 대한 어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매파인 듯 비둘기파인 인물. 이제 월가조차도 이 사람을 이제 이 분석하는데 지금 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과거에 이제 이 행보를 보게 되면 전 연준이사 최연수 연준이사일 당시는 굉장히 인플레이션 파이터였습니다. 금리 인하 안 된다라고 못 박았던 사람인데,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달러화가 이제 4년 내 최저치에서 바로 반등하니까 그동안 이제 안전자산으로 올렸던 투기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고, 오히려 달러 강세, 미국의 이 장기 국채가 이제 또 곽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뭐 중국 투자자들까지 이를 빌미로 이제 대거 차익에 나서다 보니까 네. 폭락을 좀 촉발했다라는 이제 분위기고요. 변동성이 더 큰 건 은입니다. 워낙 시장 자체가 그렇죠. 적은 데다가 가격이 이제 가볍기 때문에 뭐 하루 만에 뭐 30% 가까이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 뭐 추세적 폭락이다 단정하기는 좀 이릅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또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안전자산 선호가 재구가 갈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실적을 보면 배터리 3사가 지난해 1조 원대 손실을 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좀 탈출구가 안 보일까요? 지금 배터리 3사 가운데 가까스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흑자를 지켜서 자존심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제 삼성 SDI, SK온이 적자 폭이 커지다 보니 3사 합산 이제 1조 3천억 원대 손실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 캐즘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죠. 여기다가 중국의 저가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업계에는 차세대 어떤 돌파구로 ESS, 이른바 에너지 저장 장치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강화해서 수익성을 좀 높이겠다. 그리고 지금 차세대 이제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네. 배터리 시장을 좀 선점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승부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전고체 배터리라는 건 이제 내부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 안전성인데요. 액체가 아니다 보니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한 번 충전으로도 주행 거리를 대폭 이제 늘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아마 국내에서는 내년부터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고체 배터리 기술 격차가 조금은 탈출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어쨌든 배터리 3사가 이제 단순한 전기총 배터리를 넘어서 에너지 좀 솔루션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이 많이 좀 살아남을 길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그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그 직구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지난해 해외 직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중국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직구하면 옛날엔 미국이었는데 미국에서 중심이 완전히 이제 중국으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국가 데이터사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해외 직구액이 1년 전보다 5.2%가 늘어서 8조 5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이 가운데 중국 비중이 15% 가까이 늘어나면서 전체 비중이 무려 65%를 차지했습니다. 해외 직구 3건 가운데 2건은 중국산인 셈인데요. 아무래도 같은 값으로 많이 살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가깝기도 하고요. 배송이 빠른 것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는. 반면에 이제 직구의 성지였던 미국은 4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비중이 16%대까지 이제 줄었는데, 이러다 보니 이제 직구의 중심의 축이 미국에서 중국, 뭐 일본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어쨌든 이제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도 272조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상품 구성에도 좀 변화가 있어서 과거에는 뭐 해외 직구하면 뭐 전자제품, 취미용품 정도였다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의류, 패션부터 식료품까지 일상 소비재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 것도 좀 많이 팔아야 하는데 역직구 시장은 어때요? 맞습니다. 이른바 이제 K 열풍 타고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물건을 직접 사는 이른바 역직구 열기도 뜨거운데요. 지난해 이제 역직구 규모가 3조 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16% 넘게 성장하면서 네.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1등 공시는 먹거리입니다. K푸드 인기에 힘입어서 음식료품 거래액이 거의 50%나 급증하면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고요. 화장품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컨텐츠 문화 소비를 넘어서 이게 K 브랜드에 대한 일상 소비재로 좀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이제 시그널 해석이 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게 되면 미국, 중국 모두 역직구가 늘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큰데요. 직구에서는 그동안 이제 중국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역직구에선 한국 상품의 어떤 브랜드 경쟁력이 여전히 유효한 게 아니냐라는 반증인데 다만 K 패션, 의류 이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성장세가 좀 꺾이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판매 확대보다는 브랜드 전략, 품질 전략, 현지화 전략과 같은 것들이 역직구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외 구매하는 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 시장에서 역직구로 사가는 것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많은 상황이어서 좀 격차를 좁혔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맞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가 모였습니다. KBS 김준범, 석민수, 이세중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야기는 사실상 한 달에 한 2번 이상 요즘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좀 자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글이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에? 석민수 기자? 네. 이제 1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23일에 현장 간담회에서 일단 그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재연장을 기대하면 오산 정부도 시장도 서로 못 이긴 정부가 결국 이긴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고 네. 그다음에 또 1월 말에는 부동산 정상화가 5천 코스피 5천 그다음에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뭐 그런 좀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강경한 말 뭐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요. 네. 그러게요. 특히 이제 다주택자 향해서 마지막 기회다라는 막 경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뭐 김준범 그 기자. 정책에 대한 찬반이나 뭐 성공 실패에 대한 여부는 이제 일단 좀 이따 얘기한다고 치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의아해. 보통 우리 속담에 예. 우리가 섭을 지고 불로 뛰어 들어간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사실 부동산 이슈만큼 우리나라에서 폭발력이 강한 뉴스가 거의 없는데 그리고 전투에 비하면 부동산과의 전투에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까지 이긴 정부가 없고 이겼으면 부동산 값이 이렇게 돼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도 승패 확률도 따지자면 패 확률이 높은데 왜 대통령 스스로 저렇게 뉴스의 전면에 내세울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네네네. 저도 뭐가 뭔지는 저도 모르니까 약간 의아했어요. 정치적으로 저게 본인에게 도움이 되나?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네. 요즘에 뭐라 해야 될까 좀 인터넷 용어로 피치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업로드하는 그 SNS 글의 빈도도 그렇고 내용도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비슷한 글을 또 하나 올리셨던데 아 오늘도 올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뭐 망국적인 뭐 투기 뭐 이런 식의 또 뉘앙스는 계속해서 또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요거 이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코스피 5천 달성하는 것보다 부동산 시장 잡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저도 그 얘기 이세준 들었을 기자. 때 예.
저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게 결국엔 다주택자 이슈잖아요. 네. 그러니까 5월 9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했던 게 종료가 되고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팔아라. 물건 내놔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냈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뭐 강남의 호가가 뭐 몇 억 떨어졌다는 그런 기사를 공약을 했고 직접 대통령이. 근데 사실 이게 양도세 중과제도가 원래 없던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다 있었던 거고 사실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경험이 없는 게 아닌데 코스피 5천보다 쉽고 그 계곡 정기보다 쉽다 그랬는데 그럼 왜 우리는 그동안 그 수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부동산 이슈로 이렇게 사회가 진통을 겪었을까? 진짜 그 방법이 있을까?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럼 전문가들은 왜 서울 집값 사는 게 그 무엇보다 어렵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린 거는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금투세 유예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랑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천문학적인 이익을 벌어대기 시작한 것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맞물린 결과긴 한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쪽에도 정책적인 거 외에 같이 좀 맞물려야 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대통령이 딱 못 박은 게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 이거는 지금 시점에 적절한 건지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이게 오히려 매물만 잠그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런 또 지적도 있잖아요. 그 일단 상황적인 논리로는 빼고 팩트만 보면은 원래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양도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하기로 했죠. 우리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율이 누진제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6에서 45%까지 구간별로 설정이 돼 있고, 근데 이제 2주택자는 거기에 20을 얹어서 최고 구간이 65%고요. 그다음에 3주택자 이상은 30% 포인트를 얹어서 45 더하기 30, 75%인데 원래 뭐 우리 소득세 내보신 분들 알겠지만 모든 소득세는 지방소득세가 그 세액의 10%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75%에 또 10%가 붙으니까 3주택자는 양도소득의 82.5%를 내는 그게 제도가 2021년에 마련이 됐는데 네. 우리가 아다시피 2022년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이 세금은 너무 과하다. 자, 그래서 폐지를 해버리면 되는데 폐지는 하지 않고 시행을 유예를 했습니다. 네. 1년 단위로 유예, 또 유예. 그래서 이제 올해 5월 9일까지 유예가 돼 있는 건데 저는 그게 그 정책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만들었으면 시행하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폐지를 해야 되는 거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계속 1년씩 유예하는 방식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식이라고 보고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 해소해야 된다고 보고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정부가 또 바뀌었으니까 한 번 더 그냥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 제도는 문제가 있으니까 폐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번 정부는 시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유예라는 불투명성을 걷어낸 거니까 저는 불투명성을 걷어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게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켜봐야 알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5월 9일 전에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뭐 한 3개월 정도 남은 이벤트일 수도 있겠고 이게 과연 지속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갈 것인가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 야당에서는 역시나 뭐 비판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즌 2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부동산 폭등 양상 또 지금은 비슷합니까? 많이 다릅니까? 성민수 기자. 일단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 금리가 있죠.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 출범할 때 이제 부동산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대책들을 쏟아냈었는데 한 가지 간과했던 게 사람들이 이제 예전 그 이전 정부보다 금리가 훨씬 더 낮아진 수준에서 그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유동성이 풍부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투자 수단보다 부동산으로 쏠려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예측을 못한 것 같이 초반에 많이 집값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확실히 금리가 좀 높은 상태고 그다음에 이창용 하는 총재가 계속 부동산 시장을 언급하면서 금리를 지금 경기가 나쁜데도 내리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 외부 환경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공통점을 찾는다면 사실 뭐 저도 방금 찾아보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1시간 전에 그 뭐
수백만 청년들이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피눈물은 안 보이십니까?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을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 이렇게 올렸는데 그리고 22분 전에 또 한 번 올리셨네요.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겁니다라고. 네, 자주 올리시네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정말 투자하면 가격이 오른다는 학습 효과가 이미 지금 한 10년 가까이 이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수익성을 생각하면 사실 한 채의 집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집을 사는 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걸 마치 이제 탐욕이다. 이 인간은 선의를 갖고 자산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정책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모든 경제가 이제 수요와 공급인데 뭐 공급 이야기도 뒷부분에 하겠습니다만 공급이 빠르게 안 되니까 수요 억제책부터 이제 계속 같이 쓰고 있는 건데 또 한편에서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것도 공급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또 하나가 보유세를 높여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들은 있는데 글쎄요.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로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계속 올리는 거 보면 지금의 팔 기회다 하는 거 보면 뒤에 다른 카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팔아라는 또 시그널로도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 이세준 기자. 이제 전화를 돌려보면은 네. 이렇게 매물이 늘었어요라고 말하는 중개사는 사실 없더라고요. 서울에서. 아무리 전화를 돌려도. 근데 뭐 가끔 가다가 보도에 나오는 한 건씩 그런 다주택자 매물 내놓은 건 있죠. 근데 뭐 다주택자들이 이전에는 뭐 매물 내놓는 게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매물 자체가 서울 봤을 때 지금 거의 변화가 없고요. 사실상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것도 아이고 안 되겠어요. 5월까지 잔금 치러야 돼요. 뭐 빨리 최저가로 시장가로 던지겠어요는 또 아니고. 뭐 그런 사람도 뭐 있을 수는 있죠. 예. 뭐 아예 없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할 만큼의 움직임이 있지 않고 정말 특이 케이스를 한두 건 있고 물론 뭐 중개사분들은 이제 한 3월 정도 돼서 정말 물건 내놓을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다주택 분들도 눈치 보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싶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정부도 이제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하나로 네. 이거 하나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부동산 정책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도 아닌데 분명히 이제 정책 패키지가 딸려올 텐데 그러니까 그 아까 이대호 기자님 말씀처럼 모든 자산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맞고요.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수요와 공급 플러스 세금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도 부동산도 금도 하나의 자산이라고 보면 거기에 내가 나오는 수익에 세금이 들어가면 그만큼 나의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확실하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덜 넣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많이 비과세를 해줬고요. 지금도 중과세라고 있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오래 산 분들은 또 많이 공제를 해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세율만 보면 헉소리 날 정도로 무서운 세금이지만 네. 이런저런 공제를 떼고 보면 또 뭐 그렇게까지 무섭지 않은 세금. 또 그리고 진보 정부가 오면 세금을 높였다가 보수 정부가 오면 세금을 또 낮춰주는. 결국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5년만 버티면 돼라는 게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세금이 그리 무섭지 않은 거예요. 다만 이 세금이 영구적으로 혹은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세게 물린다는 게 만약에 확실하다면 그때부터는 사람들도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죠. 뭐하러 거기다 돈을 넣겠어요.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세금이 낮은 뭐 금으로 가든 은으로 가든 뭐 주식으로 가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것은 뭐 보유세가 올라갈지 뭐 종부세를 건드릴지 뭐 공정시장 가액을 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절대로 안 바뀌고 최소한 5년은 무조건 간다라는 게 확실해야 사람들이 거기 움직이지. 지방선거 앞두고 움직이고 총선 앞두고 움직이고 어쨌든 정치적 이벤트나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움직인다는 생각을 주면은 절대 안 움직이죠. 어차피 뭐 또 내릴 텐데 선거 끝나고 그렇군요. 이 생각을 하면. 네. 또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려보자. 또 이런 그 학습 효과가 과거에도 있었던 거고. 저희 라디오 부스 안에도 KBS 1TV가 틀어져 있는데 조금 전에 뉴스에 이세준 기자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아직은 눈치 보기, 버티기 이런 식으로 또. 그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죠. 이세준 기자가 취재했을 때도. 그러면 이들을 이제 뭔가 밀어낼 카드를 과연 정부가 쓸 것인가? 보유세 강화,
아니면은 그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거 높이는 방안. 그래서 애초에는 대통령도 세금으로 집값 잡진 않겠다라고 했으나 결국에는 그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건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그 기재부 이제 그 재경부죠. 그 네네, 설명을 재정경제 보면은 이제. 어쨌든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쓰진 않을 거라는 데는 우리는 그 틀에서는 동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지금 현재 60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 표준액을 원래 그대로 과세에 매기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일정 비율을 곱해서 우리가 과세 표준을 매기는데, 네. 이걸 올리는 건 사실 시행령만 조정하면 되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를 당장 건드릴 생각은 없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세제 카드를 하나씩 건드리면서 반응을 보는 식으로는 하지 않을 거다.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반적인 개편, 이 세제 전체적으로 개편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방향을 보는 거지, 단순히 지금 집값이 오르니까 이걸 해보고 저걸 해보고 이런 식으로 카드를 쓰진 않을 거다라는 입장을 내긴 하더라고요. 막 들쑤셔 놓지는 않겠다라는 취지로도 읽히는데, 근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됐나라는 저는 의문도 좀 갖고 있는데, 일단 최병자님이 부동산이 투기면 주식 코인은 도박 아닌가요도 이렇게 보내주셨고, 원인을 보자면 지금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 강세가 과연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서인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아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건가, 투기 시장으로 변질이 된다를 봐야 하는데, 사실 지금은 오히려 1주택자들 또 똘똘한 한 채를 서울에다 갖고자 하면서 몰리고 있는 게 지금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투기냐 투자냐는 사실 이게 굉장히 가리기 어려운 문제여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 40년째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값이 올랐다. 이거는 투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최근에 우리가 뭐 강남에서 청약 같은 거 나오면 수천 대리 나오는 이유가 분양가는 뭐 15억 원이지만 시세는 30억 원이니까 그거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투기죠. 그리고 투기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섞여 있습니다. 이게 모두 누구는 착한 사람, 누구는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아까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쓰진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세금은 안 쓰겠지만 세금을 건드리면 부동산이 영향을 받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과세 체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의 누더기예요, 누더기. 뭐 우리가 예전에 그 양도소득세 중과할 때 나올 때도 세무사들도 계산 못하는 세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복잡합니다. 근데 제도가 복잡하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차제에 이왕 말을 꺼냈으면 한번 싹 세팅을 제대로 하는 건 맞는 것 같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부동산 세제의 어떤 대체적인 합의, 대체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는 보유세는 높게, 거래세는 낮게. 그래서 비싼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라. 네. 대신에 그게 불만이면 팔아라. 대신 팔 때는 세금 우리가 낮춰주겠다. 그런데 거래가 활성화하게 되게 이런 스탠다드에 따라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어디는 낮고 어디는 높고, 구간에 따라서 주택 소유주에 따라서. 그다음에 거래세가 양도소득세인데 거기도 과히 낮진 않고 뭐가 엉망진창 꼬불꼬불 막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한번 정말 제로 세팅을 할 수만 있다면 해보는 건 좋은 시도다. 그게 우리가 뭐 정권 5년만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이라는 거는 50년, 100년 모두가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회의 중요한 룰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룰이 정말 누더기로 돼 있으면 이참에는 꼬인 매듭을 한번 풀어볼 용기만 있다면 풀어보는 건 좀 제일 좋은 시도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준범 기자의 이야기한 맥락에서 사실 부동산 대책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차피 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산을 소유했을 때 기회비용,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는 것보다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을 보겠다, 또는 뭐 다른 비트코인이라든지 현물 자산을 살 때 훨씬 더 큰 이득을 보겠다는 기대가 있으면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과도하게 뭐 비싼 돈을 주고 투자하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상황이 좀 뭐 정부한테 유리하다, 또는 정책적으로 좀 환경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주식 시장이 너무 좋고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려는 수요도 많이 늘었고, 뭐 KB 부자 보고서에도 보면 뭐 그 부자들이 이제 원래는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보유세 같은 카드를 이용해서 부동산의 기회 비용을 굉장히 늘려버린다면 또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곽정대님이 보유세가 낮으니까 매물이 잠기죠. 중개소 가보면 집값 오를 거니까 팔지 말라고. 그러면서 거래 없다는 소리 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용래님은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부동산만 안 오르면 이상한 거죠.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됩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박영은님 다주택도 두 채, 세 채 있다고 다주택이 아니라 총액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그렇죠. 뭐 지역에 세 채 갖고 있는데 다 합쳐도 10억이 안 되는 사람과 한 채 있는데 뭐 50억, 70억 하는 사람과 또 달리 봐야 할 필요도 있겠고요. 또 우리가 이게 마지막으로 염려를 해봐야 될 게 다주택자에게 집중을 하는 정책이 오히려 세입자, 무주택자에게 이게 또 전가가 돼버리잖아요. 뭐 집값의 이런 연쇄작용 같은 것들이. 실제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지금 다주택자 빨리 팔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를 먹혔기 때문에 실거주가 의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다주택자가 모든 집에 살고 수가 없고 대부분 세를 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세입자 계약이 1년 이상 남았어요. 근데 5월까지 팔려면은 세입자를 내보내야지 새로운 사람이 실거주를 해야지 거래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웃돈을 주고 위로금 명목으로 웃돈을 주고 내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전세난이 오랫동안 누적이 돼 있고 세입자가 그 웃돈 받고 나가려고 그래도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란 말이죠. 그 사이에 전세는 매물이 희귀해졌고 월세는 더 많이 올랐고. 또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입자 입장에서도 지금 집주인의 의도대로 이렇게 딱 팔게 하게끔 하기 위해 나가기에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좀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뭐 너무 뭐 근본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을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반은 유주택자고 반은 무주택자인데요. 물론 유주택자가 약간 많긴 하지만 그럼 뭐 대략 50 정도의 무주택자는 어딘가에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무주택이니까 네. 남의 집에 살아야 되고 세를 들어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전세든 월세든 그 집은 누군가의 집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주택자가 전월세 세입자들이 사는 집을 공급하고 있는 건 맞죠. 자, 근데 그러면 개인 다주택자는 이건 투기성이 강하니까 이 사람들은 좀 앞으로 줄여나가야겠다라는 정책적 방향을 잡으면 그러면은 세입자들이 살아가는 집을 누군가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공중에 떠놓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러려면 해외처럼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돼요. 아니 기업도 주택을 가지지 말아라. 개인도 주택을 가지지 말아라. 그럼 그 집은 누가 가져? 귀신이 가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우리나라는 왜 해외만큼 많지 않느냐, 왜 그게 양성이 안 되냐, 그걸 열어주면서 개인의 다주택자를 줄여간 방향이 해야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지. 무조건 집 갖지 마. 그러면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세입자의 집은 누군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누군가 다주택자가 있어야 세입자에게 공급해줄 전세나 월세집이 있는 거니까. 그 얼마 전에 1월 29일에 공급 대책 수도권에 6만 원 추가 공급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과연 그 실현 가능성은 어떠할까도 따져봐야 되고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정비 사업을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공공주도 그 임대를 낀 공공주도에 이제 그 집중만 하느냐. 또 서울시랑 정부가 또 이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그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 중에 핵심 지역이 이제 뭐 태릉 그리고 용산, 용산, 과천 이런 지역인데 어느 곳 하나 지자체랑 갈등을 겪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부가 마음을 먹어도 뭐 서울시 같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이 있어야 되고 건축 인허가 구청 관할이고 사실 지자체 협조 없이는 제대로 추진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물론 뭐 6월 지방선거라는 이슈가 이렇게 있은 배경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그 지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이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미 과거에 이미 다 추진하려다가 무산됐던 경험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아 이러면 또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빠르게 추진해도 최소한 7, 8년 이상은 걸릴 텐데 그러면 주택 공급은 참 먼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흥묘백묘론 같아요. 아니 공급을 민간이 하든 공공이 하든 공급을 잘하면 되는 거지. 네, 많이 지금 여기서 합되죠. 민간이 하는 게 중요하냐, 공공이 하는 게 중요하는 전혀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게 전형적인 그냥 정쟁거리, 정치적 말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급을 잘하게 하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한국에 건설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민간과 공공이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 코스피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군요. 하루는 매도 사이드카, 하루는 매수 사이드카. 오늘은 4% 이상, 4.3% 오른 그건 몰랐는데. 215포인트, 5,165까지 올라가고 코스닥은 2.7% 오른 1,127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저희가 오늘은 1부까지만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마무리할 때 알려드릴게요. 두 글자 정답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담배처럼 여기에도 부담금을 매겨서 공공의료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죠.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는 건데 뭐 커피, 빵, 음료 등등에 안 들어가는 데가 사실상 거의 없죠. 단맛의 대표 제로. 요즘에는 오히려 이거 안 넣은 것 제로라는 제품명으로 더 많이 또 팔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정답 두 글자는 많이들 맞춰주셨는데요. 김성우님 정답 사카린 탈락. 2725님 정답 BTS 슈가. 곧 컴백을 하죠. 권희주님 곧 소금새도 나오겠어요. 박지영님은 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후루. 상수희님 방학 중인 6학년 딸이 맨날 달고나 만들어 먹는데 이제부터 세금 내라고 해야겠어요. 달고나 만들어 먹는 아이한테 가장 힘든 일은 겁니다. 설거지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3891님 슈가 스윗함의 역습 무서워요. 그리고 2222님은 우리나라는 시기상조일 듯 싶어요라고 이것 관련된 부담금 혹은 세금에 대해서 의견 주셨고요. 정답 두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혹은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서울 집값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완전히 온도가 다른 곳, 지역, 지방, 비수도권이죠.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 한둘이 아니고요. 신안군에서 인구 유입, 순유입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익공유제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세준 기자? 네네네. 이게 태양광이나 뭐 해상풍력 사업에 뭐 협동조합이나 사업자로 참여해서 뭐 수익금 일부를 연금 형태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잘은 몰랐던 내용인데 이거를 뭐 햇빛 연금, 바람 연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지역 화폐나 기프트 카드 형태로 지급할 경우에는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도 있고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해 인구 순유입 1위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신안군이란 지역적 특성에 강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이라든지 해상풍력 사업 이런 것들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화된 이런 특이한 케이스로 좀 주목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공의 발전에서 나는 수익을 공유를 하면서 그것도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비슷한 모델이 가능한 걸까요? 그러면 뭐 다른 수익이라도 김주몽 기자. 저는 이게 무슨 뭐 신안군 입장에서는 참 박수칠 일이긴 한데 이게 약간 인구 뺏어먹기 싸움 같은 거여서 일종의 제로섬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인구의 문제가 두 가지는 첫 번째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의 감소, 두 번째 수도권 집중인데 사실 전체적인 인구의 감소가 뭐 신안군, 햇빛연금 같은 모델로 풀릴 수 없다는 건 명약관화한 거고 최소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수도권의 인구가 어떠한 연금, 어떠한 소득을 받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가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신안군 인구가 늘었다고 하지만 이게 통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서울에서 온 건지 예를 들면 옆에 있는 뭐 무안, 뭐 영암, 한평 이런 전남에서 옮겨온 건지는 사실 명확한 통계가 없어서 저도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후자라면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서 옮겨온 거라면 그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서로 뺏어먹기 싸움하는 거죠. 근데 정말 통계적으로 뜯어봐야겠지만 수도권에서 최소한 경기도에서라도 이 어떤 지역에 특화된 독특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다면 그거는 최소한 뭐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감소를 막는 측면 효과는 전혀 없겠지만 네. 지역 소멸의 속도를 늦춘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런 통계를 뜯어보고 실제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효과가 있다면 몇 가지 거점을 만들어서 해볼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경남의 거점은 여기다. 그럼 여기 들어가면은 A군에 들어가면 줄 돈을 주겠다. 정부 돈 태우고 지자체 돈 태워서
수도권에서 이동하게 하면 돈을 더 준다 이런 식으로 설계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만 한 짓인 것 같고요. 네. 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한 15만 원 정도의 지원금. 그 전입이 좀 늘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앞에서 김준범 기자가 지적을 한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실질적으로 정주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 일시적일 것인가도 봐야 하는데 물론 이제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롭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입 신고의 기준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단순히 전입 신고 인구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그 도시를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로 바꾸는 게 목적인 건데 거기서 뭐 생산을 하고 소비도 그렇죠. 해야 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옮겨온 사람들이 뭐 1년, 2년, 3년 지켜봤을 때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고 거기서 소비를 해서 뭔가 인프라가 갖춰지고 뭔가 사람들이 뭔가 소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가치가 있는 건데 가장 우려되는 건 이게 워낙에 그 농어촌 기본소득 때문에 인구가 얼마큼 늘었다 이런 식의 이제 지역에서들의 보도들이 많고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자칫하면 지자체 간의 재정 경제 게임을 될 수 있는데 사실 인구 소멸 위기인 이런 지역들이 재정 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진 않고 그럼 그렇다면 이게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농촌 소멸, 인구 소멸이라는 지방의 그런 이슈를 해결하기에는 사실은 이게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키를 잡아야 되고 단순히 이런 거는 부수적인 부차적인 단순히 우리가 우리 사회적으로 어젠다로서 관심을 갖기 위한 어떤 그런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지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도권 살던 사람이 15만 원 20만 원 준다고 지방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일자리와 우리 터전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근본적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물론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오특이라든지 이런 거점을 만드는 사업들 근본적으로 지방의 여건이라든지 인프라를 바꾸는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뭐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식의 이벤트성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이게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방자치제도의 네. 폐해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지자체에서는 일단 인구 소멸이 되고 있으니까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받죠. 뭐라도 해야 되니까. 중앙 정부에서도 그런 과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예산을 크게 주면 각자 이거를 써내서 뭔가를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자치 단체 단위로 해야 될 게 아니라 이건 사실 전국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뭔가 큰 틀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큰 대책을 만들어야지 사람을 조금 옮길까 말까 한데 근데 지금 지자체 단위로 그거를 사업을 따가서 예산을 쓰니까 이런 게 그냥 한계거든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지 사실 이거 뭐 지자체가 좀 더 똑똑하고 스마트한 대책을 내놨으면 바뀌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냉정하게 이게 지역 안에서 몰아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오특 뭐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주 전남의 대표 도시는 어디? 그럼 여기는 키운다. 그럼 키운다는 거는 다른 데는 안 키운다는 얘기거든요. 다른데 인구를 옮겨와야 돼, 자원을 옮겨와야 되고 그래야 예를 들면 저 광주 전남의 어디 A 도시는 키운다. 그럼 여기에는 학교도 들어가고 병원도 들어가고 뭐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서울에 준할 수 있는 뭐가 시설들이 들어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서울로 안 오고 거기 사는 그런 설계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거점 도시를 만들면 비거점 군들은 사실상 죽는 거거든요. 그걸 용인할 수 있느냐, 냉정하게 우리가 예를 들면 충청도랑 뭐 대전이랑 합친다고 하고 뭐 대구랑 경북 합친다고 하면 거기서 한 군데를 몰아줘야 됩니다. 그럼 다른 데는 뺏겨야 돼요. 그걸 조절할 수 있느냐? 우리가 냉정하게 지역 정치권이 사실 지금 광주 전남도 통합 시도할 때 가장 현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도청을 어디 둘 건데 광주에 둘 거야, 목포에 둘 거야, 순천에 둘 거야. 이거 조정 못 해가지고 3분의 1씩 쪼개기로 했어요. 그럼 그게 무슨 거점이 되겠습니까? 도청을 쪼개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게 그냥 안배해 버리는 거거든요. 다 욕먹기 싫은 거. 근데 그런 이해관계 조절을 못 하면서 뭐 거창한 명분만 내세우면 이게 되겠느냐.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또 그래서 뭐 메가시티 이야기 나옵니다만 어떻게 보면 서울에 대항할 수 있는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사실 그 사이에서 주변의 뭐 읍면 단위는 마치 이제 블랙홀의 뭐 빛까지 빼앗기는 것처럼 인구를 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처지일 테고요. 아까 이창희님이 지자체마다 정책, 세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방에 주소만 올리고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도 알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교부세나 지원금 없으면 이게 또 지속까지 가능하지도 않다라는 거고. 왜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서울에 살면서 주말만 농촌에서 살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까지도 그러면 이게 이른바 그쪽의 기본소득을 받는 게 맞느냐. 그 섬에 가면 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섬이 보통 도서 지역이 뭐 인구가 한 5천 명이다 이러면 실제로 사는 인구가 한 1,000명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섬 지역에 살면 지원도 많고 그다음에 섬에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육지에 뭔가 집을 한 채 더 갖고 거기에서 살다가 가끔씩 이제 들어가고 뭐 이런 주소지만 섬으로. 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들이 다 섬처럼 변해가고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더 느는 거죠. 고향에 집 한 채 만들어서 주소 옮겨 놓으면 그래도 기본소득이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뭐 거기에서 조그만 밭이라도 농사 하나 지으면 이래저래 받을 게 많으니까 이게 사실 뭐 일종의 체리 피킹인데 뭐 어떻게 보면 그 지금 틀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거주 인구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아하. 좀 비거주 인구 그러니까 여행객들이라든지 뭐 일시적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늘리려는 노력도 좀 필요하거든요. 다 같이. 네, 그렇죠. 예컨대 이제 캐나다 엘버타 같은데 보면 그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 쇼핑몰을 되게 크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다른 주의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게 찾아오도록.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또 소비 인구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고요. 시간상 여기서 또 마무리해야겠네요. KBS 김준범, 석민수, 이세중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따가 10시부터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방송이 있어서 여기에서 저희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설탕이었습니다. 설탕에도 부담금을 매기자는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는데요. 또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이고요. 0051님 오늘 지루할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 완전 잼나요라고 보내주셨고요. 8290님 슈가맨이라고 저한테 고맙습니다. 5038님 성공 예감은 늘 달달합니다. 요런 문자만 특히 눈에 띄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왜 그렇게 됐지? 네. 이창희님도 설탕세 때문에 잡음이 많네요라는 또 의견도 주셨고요.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방송 KBS 1TV와 동시에 중계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알찬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